여들톡 들으면서 나도 팟캐스트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해본 톡토로들 계신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글로벌 최대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와 함께라면 누구나 팟캐스트를 제작하고 발행할 수 있어요. 녹음부터 편집은 물론 여러 다른 팟캐스트 플랫폼에 한 번에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좋은 걸 좋다고 말하는 여들톡처럼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세상과 나눠보세요. 스포티파이가 여러분을 도와줄 거예요. 지금 바로 스포티파이에 가입하고 팟캐스트를 시작해보세요. 심지어 무료입니다. 여자 둘이 토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추위가 아주 기세 좋게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추위도 추위고 내란 사태로 나라가 엉망진창인 가운데 제가 기세 좋게 금종 전국 투어를 다니고 있잖아요. 네. 지난주에도 분당, 부산, 진주, 창원 이렇게 돌고 어제 자정 가까워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네. 우리 톡토로들이 너무 다정하셔서 하나 씨가 북토크를 가면 그렇게 먹을 거를 챙겨주세요. 집에 정말 많은 간식과 떡과 빵 그리고 손편지 이런 것들과 함께 돌아와서 요새 저희가 아주 전국의 다양한 특산품들을 맛보고 있습니다. 지금 녹음하고 있는 소리째 테이블 위에도 이런저런 빵들을 두고 먹어가면서 준비를 했는데요. 이 톡토로들의 따뜻한 마음 때문에 저희가 토실토실 살찌고 있습니다. 네,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북토크에 오시는 분들 너무 그렇게 챙겨주시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이 하나 언니에게 우리 지역에 요 맛있는 빵집을 알리고 싶다. 이걸 맛보여주고 싶다. 이런 마음? 좀 자랑하고 싶은 거? 그렇겠죠. 그리고 빵이라는 게 이렇게 구워서 나오는 거고 전해주고 또 그걸 먹을 때 좀 따스함이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톡토로들이 자기 지역에 잘하는 빵집, 디저트 가게를 알리려는 마음은 저에게 잘 전달이 되어서 저의 구글 맵에 데이터베이스로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 나중에 그 지역 다시 방문할 때 꼭 들러보려고 여러 군데에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 전국의 작은 서점 지도들이 곳곳에 마음속에 등불처럼 밝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는 아주 나름대로 왜곡된 어떤 지도를 갖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48살인데 다음 책을 쓰고 또 그것에 대해서 활동을 하려면 그때는 또 체력도 많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또 기세도 달라질 수 있잖아요. 왜 그런 얘기예요? 슬프게. 뭐가 슬퍼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강행군을 하면서 전국을 막 곳곳을 다니는 것은 또 언제 이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저는 이 시간이 너무 좋아요. 다니면서 계속 성장하고 있는 느낌이 들고 이런 경험이 특히나 지금 딱 토크 시작하자마자 이 내란 사태가 터지고 그런 중에 곳곳에 다니면서 여러 여론이나 분위기 같은 것도 제가 느끼잖아요. 그리고 다녀온 감상을 짧게나마 인스타그램에 계속 기록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나중에 지나고 돌아보면은 이렇게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떠들고 독자들의 얼굴을 가까이서 대면하고 서로 대화도 나누고 했던 이 시간이 정말 저에게 중요하게 작용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옆에서 보면서도 그게 느껴지고 하나 씨가 이번에도 2박 3일 북토크 출장을 다녀와서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렇게 저에게도 전달해주면서 굉장히 충만한 것이 느껴집니다. 하나 씨가 없는 동안에 저도 길 위에 김하나가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러 다니는 동안
나는 이렇게 따뜻한 집에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라는 약간의 경각심과 자극을 느껴서 저도 오랜만에 마감을 한 꼭지 했습니다. 아무튼 리코더 또 명문을 하나 썼더라고요. 글을 완성해서 하나 씨에게도 보여줬는데 저희가 이렇게 붙어 있어서 여둘톡도 하고 여러 가지 재밌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또 각자 떨어져 있을 때 좀 차분하게 생산성이 올라가는 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하나 씨도 저도 이제 다음 책들을 준비하게 될 텐데 저희가 각자 조용하게 시간 보내면서 신간도 충실하게 준비를 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아무튼 리코더 나오면 우리 전국 연주 투어 가나요? 가야죠. 작은 서점들에도 갈 거예요? 작은 서점이야말로 가야죠. 리코더가 큰 무대에 어울리는 악기가 아닙니다. 하기야 그렇죠. 저희가 지금까지 좀 예외적으로 큰 무대에 서왔죠. 하지만 리코더는 스피커가 없이 작은 공간에서 오붓하게 그렇게 들어야지 제격인 악기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는 책을 완성해서 쓰는 것보다 그 작은 연주회들을 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책은 거둘 뿐. 그렇죠. 북토크가 책 없이, 북 없이 토크를 할 수는 없으니까. 전국 작은 책방에서 우리 우쿨렐레 연주자 김하나의 반주에 맞춰서 연주하는 내 모습을 그리면서 그걸 하려면 빨리 책을 써야 된다. 이렇게 약간 거꾸로 된 그릇된 접근법으로 지금 원고 마감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때 북토크를 조율하는 방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금조홍 투어처럼 저희가 직접적으로 받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 출판사를 통해서 정리를 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겠지만 되도록 많은 곳에서 이 소박한 악기 연주를 들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다음 주에도 금조홍 투어 이어집니다. 1월 14일 화요일에는 서울 창동의 책가도. 이 방송이 업로드되는 날이네요. 이번에 진주에서도 어느 분이 여둘톡을 이제 처음 듣기 시작했는데 재밌구나 하면서 들으시다가 전국 북토크를 한다고? 그래도 뭐 서울, 대구, 부산에서는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진주 보틀북스를 얘기해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에 북토크가 열린다는 거를 그날 아셨다고요? 그날 오후 4시쯤에 아셔가지고 북토크가 있기 한 3시간 전에? 네. 그래서 아이를 급히 남편에게 맡기고 달려오셔서 제일 마지막으로 7시 1분에 딱 들어오신 분이 계셨어요. 와, 북토크 참석은 기세다. 그렇죠. 자리가 있냐고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캠핑 의자를 가지고 오면 된다라고 해서 자신의 의자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아니 근데 그렇게 물어보신 이 톡토로님도 대단하고 그리고 캠핑 의자 갖고 와라 들여보내주겠다 했던 사장님도 멋지네요. 그러니까요. 이 방송을 듣고 가볼까 하시는 분들은 얼른 알아보십시오. 네, 14일에 서울 창동 책방 책가도에서 있고요. 17일 금요일에는 대구의 서점 치우친 취향. 18일 토요일에는 부산의 크레타 서점에서 금종 북토크 이어집니다. 와, 그러고 나면요. 그 다음 주 23일에 연남동 스프링 플레어에서 하면 피날레예요. 마지막이에요. 거의 2달 동안 매주 이어졌던 금빛 종소리 북토크 전국 투어가 마무리가 되네요. 하나씩 그동안 참 성실하게 애써 왔습니다.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전국에서 이렇게 신청을 받았는데 전라도와 강원도, 제주도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그곳에 있는 작은 서점들 신청을 해주세요. 가고 싶습니다. 전라도 호남 지역에서는 광양 광영도서관이 있었죠. 유일했죠. 근데 작은 서점의 신청은 없었네요. 아쉽다. 다음 아무튼 리코더가 기회가 되었든 다음 기회에 우리 꼭 만나요. 네,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서점을 방문해서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동네 책방이라는 공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정말 몸으로 마음으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마을의 화롯불 같아요. 맞아요. 네. 그 지역 안에서 어떤 지적인 관심사를 공유하고 문화적인 온기를 나누고 거기에 방문하는 사람들과 운영하시는 분이
책을 매개로 연결되는 그런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게 서울에만 어떤 문화적인 혜택들이 치우치고 편중되기 쉬운 요즘의 환경에서 정말 소중한 시공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도 동네 책방 많이 방문해 주시고 책도 많이 사주시고 그곳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닌 어느 자그마한 동네 책방에도 찐 단골들이 계신 거예요. 그 책방 사장님과 찐 단골 사이에 그런 끈끈한 유대 같은 것을 제가 지켜보는 게 너무너무 흐뭇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서점을 같이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맞아요. 여러 프로그램 이거 신청해봐라. 이번에도 그렇게 많이 톡토로들이 신청을 유도해서 사장님이 약간 떠밀리듯 신청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었는데 보기가 좋고 또 그렇게 만났을 때 분위기도 너무 좋고 그랬습니다. 네, 지역 서점과 도서관 너무 소중합니다. 자, 이번 131화는 지난 130화 주제에서 이어집니다. 네, 인생은 기세다. 2025년을 맞이하는 여둘톡의 신년 캠페인으로 지난 화를 꾸려봤는데요. 톡토로 분들께 사연을 보내달라고 공지를 해드렸더니 정말 많은 메일이 기세 좋게 도착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기세편을 얘기해서 그런지 좀 더 완성도 있게 고쳐야지 싶다가 그냥 기세 좋게 보내버립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런 메일들이 많았어요. 네, 아주 잘하셨고요. 저희가 전부 다 아주 즐겁게 감사하게 읽어봤는데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하지 못하는 게 아쉽고요. 오늘 언급되지 않는 메일들도 저희가 잘 읽었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130화 인생은 기세다에 이어지는 이번 방송 131화 이어가 보겠습니다.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131화는 기세는 실전이야 편입니다. 톡깔 한번 할까요? 여, 둘, 톡토로 톡토로 톡!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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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외국에 사시는 어떤 분의 메일이 있었어요. 처음에 여둘톡을 듣다가 톡깔을 듣고 이게 뭐야 싶어서 끄셨는데 그리고 나중에 조금씩 들으면서 오픈 카톡방으로 모임들도 있다고? 참 대단들도 하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지금은 본인이 외국 생활을 하면서 여둘톡도 소중하고 톡깔도 너무 신나고 오픈 카톡방 모임도 너무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본인이 그런 톡토로가 되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저희가 지난 130화에서 저희는 전쟁이나 전투에 대한 비유를 되도록 쓰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실전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전자가 전쟁할 때 전자죠. 근데 기세는 여러 곳에서 무언가에 맞서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첫 번째 메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언니들은 기세다라는 제목으로 브라보 토로님이 보내주신 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들, 브라보 토로입니다. 요즘도 언제나처럼 일주일에 하나의 에피소드가 너무 아쉽다 할 정도로 잘 듣고 있습니다. 여기는 중동 지역이라 평소 한국 시간보다 조금은 늦게, 그러나 여기 시간으로는 새벽 6시에 운동하면서 인생은 기세다 에피소드를 정말 잘 들었고 최근에는 사연이나 댓글을 쓰고 싶은 만큼 못 썼는데 이번만큼은 꼭 쓰고 싶어서 땡땡은 기세다 모집 소식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는 회사 언니들은 기세다 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저는 여성이 많지 않은 제조업계 회사들을 오래 다녔는데 10년이 넘게 그 업계에서 일하다 보니 여성 최연장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조업계를 떠난 지금도 여성 최연장자인 걸 보니 꼭 제조업계라서 그랬던 건 아니었나 봅니다. 몇 년 전 제가 3년 정도 H기업 계열사 중 하나인 회사를 다녔는데 그때 기존에 다니던 여성 직원들이 생리휴가가 있었음에도 행정 업무를 보는 여성 직원들은 연차가 부족해서 생리휴가를 연차처럼 사용하지만 다른 여성 직원들은 공공연히 사용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있어서 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입사 동기인 저와 제 다음 여성 연장자인 직원 둘이서 남자 팀장님을 모셔다 놓고 기세 좋게
정말 말 그대로 기세 좋게 저희도 생리하거든요. 생리휴가 좀 쓸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남자 팀장님은 생리라는 말에 얼굴을 약간 붉히시고 당황하신 듯 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기세 좋게 덧붙여서 생리하면 정말 배가 심하게 많이 아파서 휴가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이어갔고 이후 저희는 생리휴가를 쟁취했습니다. 투쟁!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저희들이 다짜고짜 생리 얘기해서 좀 그런가 싶기도 했지만 그래도 최연장자 언니 둘이서 기세 좋게 생리휴가를 얻어낸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투쟁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아유, 시원하네요. 그리고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었건 많이 되었건 연장자건 아니건 간에 여자들은 생리를 합니다. 아직 완경기가 되지 않은 여성들은 생리를 하죠. 쉬쉬해야 될 일도 아니고 그야말로 생리적인 작용이죠. 특히나 그 기간 중에서 하루나 이틀은 정말 힘들잖아요. 여성 직원이 많지 않은 곳에서 생리휴가가 그렇듯이 회사에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복지라든가 아니면 당연히 지켜져야 할 권리적인 부분들이 어떤 그 회사의 문화적 특수성으로 인해서 지켜지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럴 때 이렇게 직급이 높은 근무 연차가 많이 된 언니들이 나서서 해결해주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맞아요. 필요하고요. 회사 언니들은 기세다. 그리고 생리휴가는 기세다. 다음은 영어는 기세다라고 하는 메일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산타클라라 톡토로입니다. 지금은 미국 회사에 다니면서 영어로 매일매일 설득하고 싸우고 설명하며 살고 있지만 고등학생 때 저에게 영어 본고사는 너무나 힘든 시험이었고 96학번이시네요. 저희랑 같은 입시제도 하에서 시험을 보셨네요. 그러게요. 수능 보고 본고사 봤던. 대학 졸업 후 제가 유학을 가게 되었다는 소식에 친구들은 제가 유학길에 오르는 건 우리한테도 희망이다. 라면서 영어를 지지리도 못하던 제가 미국으로 공부하러 떠나는 것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유학 시절 초기에 입을 떼서 영어를 하는 것은 정말 고역이었는데 평소에 비교적 서울말에 가까운 한국어를 구사하는 제가 원래는 경상도 출신이신 것 같아요. 맥락상. 제가 영어를 하기 시작하면 주위의 한국 유학생들이 너 경상도에서 왔냐? 고 물어볼 만큼 티나는 경상도식 영어를 했으니까요. 경상도식 영어 여러분 그려지시나요? I am a boy, you are a student 뭐 이런 거잖아요. You are a girl이라 해야 되나? What did you do last Sunday?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말하는 것이 조심스럽고 어떤 단어를 써야 하는지 어떤 표현을 써야 하는지 발음은 맞는 건지 입 한번 때려면 너무 많은 걱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함께 박사과정을 시작한 중국인 유학생 친구가 그런 나에게 네가 영어로 얘기하는데 그럼 상대도 알아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거다. 한국말 하는 거 아니잖아. 그냥 천천히 하고 싶은 말을 해. 라고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나에게 미국 생활의 멘토였던 캐나다인 친구도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75% 정도밖에 못 알아듣고 누구라도 완벽하게 말을 하고 이해하는 것은 어려우니 상대가 잘 못 알아듣는 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말하라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발음이 후져도 표현이 유려하지 않아도 내가 해야 할 말이 있고 전달해야 할 말이 있으면 천천히 생각나는 대로 최선을 다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내가 지금 영어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알아듣는 건 당신 몫이야. 하는 기세를 담아서. 오. 그 후로 영어로 의사소통이 조금씩 가능해졌고 학위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한국에서 10년의 직장 생활을 한 후 다시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 영어는 또다시 공포였습니다. 첫 출근한 날 이메일 한 통을 쓰는데 1시간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이게 맞는 표현인가? 인사를 좀 길게 써야 하나? 내 소개는 얼마나 해야 하나? 이런 질문은 무례하지 않을까? 한 문장 쓰는데도 걱정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글로 소통하는 것은 그나마 시간을 들여서 하면 되는데
회의실에서 대면 회의를 할 때는 입을 떼기가 너무 어려웠고 내가 할 말을 생각하고 있으면 토론 주제는 다음으로 넘어가 버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좌충우돌하며 지내던 중에 소규모 인원을 선발해서 실시한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받게 되었고 거기서 호흡과 발성, 말하는 속도에 대한 코칭을 받았습니다. 그때 코치가 저의 발표를 보고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이 가진 버릇 중에 하나가 말을 하면서 내가 제대로 말을 하고 있는지 내 목소리를 계속 듣는 거다. 그러면 말이 빨라진다. 말을 하면서 상대가 듣고 있는지 따라오는지를 신경 써라. 너는 잘하고 있다. 상대가 잘 듣고 있는지를 더 신경 써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조언을 듣고 바로 같은 발표를 다시 했는데 옆에 있던 동료들이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 후로 회의를 할 때나 발표를 할 때 나는 잘하고 있다는 기세를 담아 말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기세가 있어야 말의 완급도 조절이 되고 중간에 쉼표도 넣고 농담도 할 수 있더라고요. 가끔 회사 정치에 이리저리 치여서 제가 기세를 잃고 처져 있으면 저희 조직 보스님이 이렇게 응원해 주십니다. 상대가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 해도 너만큼 다양한 제품을 출시해보지 못했다. 지금은 네가 저 사람에게 뭘 하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한 번은 협업이 안 돼서 모두 힘들어하던 어떤 개발팀 리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봐. 나는 여자고 아시안이고 네이티브 스피커도 아니고 개발자도 아니야. 그런데 내가 지금 너와 마주 앉아서 이 프로젝트 얘기를 하고 있다면 내 말 중에 네가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아마 제 영어에는 경상도 억양이 여전히 가득했을 거고 제 목소리는 기세등등했을 겁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내 말 중에 네가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그 뒤로 그 협업은 전보다 순조로웠습니다. 모국어가 아닌 말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편한 일이 아니지만 내 모국어가 아니라서 기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관철해야 하는 의견이 있는 의사소통이라면 기세를 담아 말하세요. 나 지금 영어하고 있다. 그러니 당신이 알아들어야 한다. 이상입니다. 산타클라라 톡토로 드림. 아, 너무 좋은 얘기네요. 이건 정말 모든 커뮤니케이션에도 해당하고 모든 외국어 익히기에도 해당하는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모든 회사 생활에도 적용되는 것인 것 같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 때 그것에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도 한국말로 나랑 소통해 주는 게 아닌데 내가 영어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 좋은 얘기입니다. 산타클라라 톡토로님의 영어도 기세다에 이어서 외국어도 기세다라고 보내주신 톡토로 분이 계세요. 그 어느 때보다 사랑한다고 말할 용기가 많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 기세를 내어 메일을 써보아요. 잠깐 덧붙이자면 선우 씨의 저서 사랑한다고 말할 용기도 여러분들에게 기세를 올려줄 그런 책입니다. 아, 좋은 책이죠. 외국어도 기세죠. 저도 오래전에 하나 작가님처럼 남미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여행 준비를 하며 스페인어를 공부하기는 했지만 얼마입니까? 어디입니까? 화장실. 뭐 그런 조각난 스페인어의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내가 스페인어가 없지 기세가 없냐는 마음으로 말하다 보면 어떻게든 통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많은 여행자들이 고산병으로 고생한 이야기를 나누어줘서 고산 지역으로 넘어가기 전에 약국에 들렀을 때도 페루 가고 싶다. 페루 높다? 페루 높다. 높다? 아프다. 약. 다시. 페루 가고 싶다. 페루 높다. 높다? 아프다. 약.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런 수준으로 말하고도 약을 잘 구매했고 괄호 열고 지금 생각해보면 고산병 약이 아니었을 수도 있으려나요? 아무튼 약 먹고 무탈. 또 버스 이동 중에 갑자기 월경을 시작했으나 생리대는 수화물 칸에 들어있었을 때 버스가 잠시 정차한 작은 가게에서 심혈을 기울인 저의 생리대 발음이 통하지 않았는데 생각나는 생리대 브랜드를 이것저것 말하다 보니 성공. 그때 통한 브랜드는 코텍스였습니다. 이거는 약간 생존 기술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행지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과 나누었던 대화들이요. 좋아하는 것들부터 고민들, 그간에 살아온 이야기까지 한국어로도 잘 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낯선 언어로 충분히 나누었던 기억을 떠올리면 그런 신비한 순간을 만들어낸 건 결국 그 안에 담긴 기세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 부족하더라도 기꺼이 말하고 기꺼이 듣겠다는 마음. 그러고 보면 기세는 완벽의 반대말 쪽에 자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메일을 쓰는 지금도 조금 더 다듬어서 완벽해지면 보내자는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기세로 누르는 중. 휴. 요즘 저의 트위터 타임라인에는 강아지, 고양이, 뜨개질, 붕어빵 등등의 좋은 것들이 사라지고 투쟁만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세를 귀엽고 다정하고 무용한 것들에 소모해도 별일 없는 날들이 어서 오기를. 여둘톡의 기세를 좋은 것을 좋다고 말하는 데에만 온전히 사용하는 날들이 오기를 바라보아요. 그때까지는 기세를 올려 투쟁! 아, 재밌는 사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톡토로 이름이 너무 인상적이에요.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생리대는 또아이아 사니타리아 토로 드림 하셨는데 아마 남미에 계시니까 또아샤라고 발음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또알야라고 발음할 수도 있고. 스페인어로 생리대가 뭔지를 자신의 톡토로 닉네임으로 써주셨습니다. 정말로 외국어를 할 때는 당연히 완벽할 수 없죠. 그러니까 뭔가 그럴싸하게 더 말이 되게 멋있게 포장해서 내놓고 싶다라는 것보다는 뭐 알아듣는 만큼 알아들어라 라도 입 밖에 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제2외국어로 여행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어떤 적극성의 표현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외국 여행 다닐 때 말이 그렇게 잘 통하지 않는데 생각보다 아주 기억에 남는 대화를 나누었던 적들이 있지 않나요? 맞아요. 그리고 그 나라 말로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외국인이랑 대화를 하는데 한국어로 그냥 하는데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 또. 그렇죠. 그럴 때들도 있어요. 여러 제스처를 쓰면서 단어는 그냥 우리나라 말을 막 많이 섞어서 쓰는데 여러 몸짓을 통해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해도 이상하게 뭔가 통할 때들이 있죠. 그리고 저희가 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외국에서 비상 상황, 누가 핸드폰을 훔쳐가려고 한다던가 소매치기가 나를 노리고 있다. 그럴 때는 절대로 한국말로 욕을 해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기세 좋게. 맞습니다. 예전에 제가 브라질 북부의 아주 시골의 해변 마을들을 돌아다녔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 할머니들이 그렇게 말을 시켜요. 근데 저는 그때 브라질 포르투갈어는 진짜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스페인어 단어랑 한국말 섞어가지고 영어도 섞어가지고 막 얘기하면 페루 높다? 이렇게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실 텐데 계속 또 포르투갈어로 저한테 계속 말을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그랬거든요. 이상하게 대화가 이어지고. 근데 그때를 떠올리면은 그게 참 따뜻했다. 그분들이 커다란 가방 메고 다니는 조그만 동양애에게 굉장히 뭔가 우호적인 마음을 가득 담아서 뭐라고 말했다라는 기억은 진짜 오랫동안 남아있어요. 자, 외국어는 기세다에 이어서 다음 메일 읽어보겠습니다. 운전은 기세다입니다. 하나선우 작가님 안녕하세요. 저는 평화의 섬 제주에 사는 에나링 톡토로입니다. 지난 130화가 인생은 기세다였죠. 저도 나 혼자 산다의 박나래 님이 말씀하신 비키니는 기세다라는 말을 기억합니다. 여성으로서 받는 시선과 억압을 과감히 스스로 이겨내보려는 태도가 얼마나 속 시원하고 후련하고 통쾌했는지 몰라요. 그 문장을 마음에 오래오래 담아두고 사회적인 시선에 멈칫하거나 스스로를 검열하려고 할 때마다 꺼내보고 있습니다. 마침 여둘톡에서도 새해를 맞아 인생은 기세다, 독서는 기세다, 패션은 기세다 등등을 말씀해 주셔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제가 톡토로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기세는 바로 운전은 기세다입니다. 여러분, 끼어들기를 할 때 무섭지 않으신가요? 평행주차를 할 때마다 등 뒤에 식은땀이 나지 않으시나요? 골목에서 다가오는 차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차장에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 주차를 하려고 낑낑대다. 뒤에서 기다리는 뒷차를 의식한 나머지 그 자리를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안전운전, 방어운전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운전 습관이겠지만 저는 여기에 기세 좋은 운전을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려면 여기저기 운전을 많이 해보는 것이 중요해요. 시내에도 가보고 고속 주행도 해보고 시골길도 가보고 말이죠. 그래야 내가 앞차와 뒷차의 간격, 속도, 도로 상황, 돌발 상황, 신호 등의 모든 정보를 빠르게 처리해서 판단하는 감각이 생기거든요. 이곳저곳을 많이 다녀봐야 운전 실력이 늘고 기세 좋게 끼어들기도 하고 주차장에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 주차를 할 수 있게 된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위급 상황에서는 클락션을 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주행 중인 차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상향등을 깜빡이거나 클락션을 살짝 울려서 알려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난폭 운전을 하는 운전자를 만났을 때는 창문 너머로 미간을 찡그리며 눈빛까지 쏴주는 기세 좋은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운전을 잘하는 여성이 아주 멋있다고 생각해요. 항상 남의 차에 얻어타거나 남성이 운전하는 차만 타는 것이 아니라 나도 충분히 운전을 즐기고 좋아하며 잘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저 스스로도 기세 좋게 운전을 하다 보면 즐거운 순간들도 있거든요. 운전은 저희 생활 반경을 넓혀주는 아주 소중한 방법이에요. 운전하며 여기저기 돌아다닌 덕분에 저의 삶도 다채로워졌거든요. 톡토로 여러분들도 운전은 기세다 라고 생각하며 운전의 재미와 더불어 자신의 생활 반경이 넓어지는 풍부한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쓰다 보니 메일이 길어졌네요. 우리 모두가 평화로워지는 날이 곧 오겠죠. 그때까지 투쟁! 이상입니다. 에나링 톡토로 드림 하셨습니다. 여둘톡 14화 그대여 장롱속 면허를 꺼내라 편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겠죠. 네, 저희가 운전을 통해서 자유로워지는 삶, 생활 반경이 넓어지는 감각에 대해서 저희 둘 다 아주 깊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한 회차를 운전 특집으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 주제에 공감하시는 톡토로 분들은 많이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에나링 톡토로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운전의 기본은 안전운전, 방어운전이 맞아요. 근데 기세 좋은 운전이라는 거는 칼치기를 막 하면서 누구보다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하겠다라는 식의 운전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운전을 능숙해지게 하기 위해서는 기세 좋은 마음이 필요하다. 초보일 때일지라도 그런 기세를 품고 다양한 도로 상황에 자신을 노출해 보면서 조금 부족할지라도 경험을 쌓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초보 운전자들은 당연히 기세 좋게 운전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직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근데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적어도 내가 이 길에서 뭘 하고자 하는지를 다른 차들이 알게끔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바를 의사소통을 명확하게 하겠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조금 더 도로 위에서의 연습하는 시간이 조금 편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끼어들고 싶다. 방향을 바꾸고 싶다. 이런 것들을 다른 차가 알게끔 깜빡이를 제대로 넣는다던가 아니면 창을 내리고 손짓을 하면서 뭔가 의사소통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뜻을 알리는 거죠. 에나링 톡토로님이 말씀하신 기세 좋은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고속운전이라든가 무리한 운전이 아니라 너무 쭈뼛댈 필요 없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길을 다니다 보면은 깜빡이를 넣어놓고 뒷차가 속도를 떨어뜨리고 기다리고 있는데도 주춤주춤거리면서 못 들어와서 오히려 더 위험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질 때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너무 쭈뼛대지 않고 진행하고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 나를 놓아보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랑 어디 내가 안 가본 고속도로를 타고 어느 도시에 가자 할 때 나 거기 안 가봤는데 라기보다는 그러자 새로운 경험을 내가 해봐야겠다. 새로운 도로, 새로운 상황 속에서 내가 운전을 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어도 된다라는 뜻이겠죠. 맞아요. 아까 외국어는 기세다에서 언급된 것처럼
기세는 완벽주의의 반대 개념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다음 메일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우하나 작가님, 핫토로입니다. 독서는 기세라는 말을 듣고 메일을 안 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평소 제게 기세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번 화를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저는 기세 있는 여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화를 듣고 메일 주소를 찾느라 그 전에 제가 보낸 메일을 보는데 벌써 반년 전이더라고요. 그때 저는 전자책 듣기 기능으로 독서를 시작한 차였습니다. 기억납니다. 그때 금빛 종소리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반년 사이 저는 독서 앞에 꽤나 기세가 등등해졌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한 권 정도는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독가 분들에 비해 소소한 독서량이지만요. 일주일에 한 권이면은 많이 읽으시는 거 아닌가요? 한국 성인들이 평균 1년에 한 권도 다 읽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말하고 생각해보니까 진짜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영권을 읽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책을 그래도 읽으시는 분들이 평균을 올리는데 일조하고 계신 거죠. 맞습니다. 일주일에 한 권이면은 1년에 52권인 거잖아. 진짜 많은 거죠. 굉장한 거죠. 다시 메일로 돌아갈게요. 처음엔 하루에 10페이지밖에 못 읽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매일 시도했습니다. 언제까지 무슨 책을 다 읽겠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정말 별 생각 없이 메일을 쓴 날부터 매일매일 책을 읽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기세의 시작점인데 시작인 줄도 모르고 시작했네요. 그러다가 저는 알았어요. 독서도 마치 운동이나 그림 그리는 것과 같이 계속 하도록 노력하면 실력이 늘게 된다는 걸요. 리디북스에서 수진 씨와 민준 씨가 읽어주는 것 말고 전자책의 듣기 기능에서 여자 목소리와 남자 목소리를 선택하는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리디북스에는 그 목소리 이름이 있나 봐요. 이렇게. 네. 직접 종이책을 쥐고 제 아내 목소리로 소년이 온다를 처음 완독한 후엔 조금 울었습니다. 병증이 심할 때 느꼈던 충격적인 무력감이 지금에서야 위로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나 꽤 나아졌구나. 할 수 있는 게 하나 더 생겼구나 싶어서요. 사실 개인적으로 작년엔 작업적으로 매우 힘든 해기도 했거든요. 과거의 상태가 어떠하든 간에 과거보다 지금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고 있다는 것이 무척 소중해졌습니다. 참담하지만 어느 방향에선 찬란한 요즘 시국에도 적용되네요. 올해 처음으로 쓴 일기에 적은 마지막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2024년은 어찌어찌 겨우 버텼다. 그래도 잘 살아남았다. 돌이켜보면 살아있길 잘했다 하는 순간들이 사금처럼 반짝인다. 이만 총총 핫토로 드림 하셨습니다. 핫토로님이 반년 전에 메일 보내주셨을 때 정신건강 문제로 긴 글을 읽는 것이 힘들어서 내용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전자책의 듣기 기능을 이용을 해보고 있다. 그러면서 금빛 종소리를 하루 만에 완독하셨다고 그때 그런 메일을 보내주신 적이 있네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는 조금씩 종이책을 읽는 연습을 통해서 한 권을 다 읽게 되셨다고 하니까 정말 꾸준한 노력으로 성과를 이루셨네요. 대단합니다. 핫토로님이 그림 작업을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써주셨죠. 독서도 마치 운동이나 그림 그리는 것과 같이 계속 하도록 노력하면 실력이 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독서도 기세입니다. 아직 1월이고 올해에는 책을 좀 읽어볼까 하신다면은 1월부터 시작해서 핫토로님처럼 조금씩 늘겠지 생각하면서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매일매일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맞아요. 새해에 책발전소 북클럽 제가 큐레이터로 참여한 1월 프로그램 신청하신 분들도 잘 읽고 계시죠? 당연히 그러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걸요? 다들 책을 받았다고 소식을 올려주시고 나서 어떻게 읽고 있다라는 얘기는 없어서 궁금하네요. 재밌게 읽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책 받으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 웨비나 하기 직전에 네. 숙제 미뤘다 하는 것처럼 다들 바짝 읽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북클럽도 기세다. 자,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강한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일러스트 작가 강한토로입니다.
여둘톡 애청자 중 한 명인데 이번 주제가 기세인 걸 알고 저도 기세라면 뒤지지 않아 매일 적어봅니다. 이런 기세 좋습니다. 좋죠.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부터 프리랜서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때 나이가 23이었으니 꽤나 어린 나이부터 사회생활을 했네요. 정말 열심히 임했고 운도 잘 맞아 떨어져서 쉼없이 작업 활동을 했고 경력 2년이 지난 시기에 처음 강의도 진행해봤어요. 온라인 강의라 커리큘럼 짜는 것은 물론이고 촬영, 편집 등 저에게 생소한 작업들도 직접 해줘야 한다고 했기에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했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손익으로 보자면 도박수였지만 촬영 작업은 외주를 맡겨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촬영 편집비 200만 원이라는 돈이 꽤나 크게 느껴졌는데 본점만 찾자 강의를 잘하면 되잖아 라는 마음으로 호기롭게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경험과 수익적인 부분 둘 다 너무나 성공적이었습니다. 저는 경력이 짧은 일러스트 작가였지만 초등학생 때부터 미술학원을 다녔고 그림을 그리며 연구했던 시간 자체는 꽤 길어서 가능한 일이었죠. 이후에는 이 이력을 토대로 오프라인 강의와도 연결이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강의 경험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여수에 있는 한 문화공간에서 매주 진행했던 강의입니다. 우선 여수까지는 제가 있는 곳에서 왕복 9시간 정도가 걸리고 강의의 대상인 20분은 가르쳐 본 적이 없는 중장년층이 대다수였습니다. 그중에는 70대로 추정되는 할아버지도 계셨는데 심지어 그림을 잘 그리시고 개성이 뚜렷하셔서 사람들과 어떤 호흡으로 수업을 진행해야 할지 걱정을 많이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수업 시간이 되면 지금 이 2시간 동안은 내 나이가 어떻든 나는 이곳의 선생님이다 라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임했습니다. 속은 쫄려도 겉으론 절대 티를 내지 않았죠. 꽤 이를 악물고 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시즌 여수의 수업을 다니며 느꼈던 것은 내 걱정들은 사실 어쩌면 별게 아닐 수 있다 였습니다. 강의를 진행하는 것은 별일이 맞고 충분히 신경 써서 준비해야 하는 게 맞아요. 다만 제가 미리 걱정했던 교실에서 어쩌면 내가 가장 어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 따라주실까? 어르신분들이 이런 귀여운 그림에 흥미가 있으실까? 라는 생각들은 닥치고 보니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수강생분들은 저를 강사로 충분히 인정해 주셨고 어떤 스타일이건 무언가 그려서 만들어 나가는 행위에 집중해 주셨습니다. 몇 번 진행한 이후엔 저도 적응을 많이 해서 매번 여수에 갈 때마다 겸사겸사 새로운 돌게장집을 투어하는 재미도 찾으며 다녔습니다. 지금은 강사 활동을 거의 하지 않지만 이때의 경험은 저에게 아주 강렬하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 분명한 자신감을 심어줬습니다. 어떤 척박한 땅에 떨어지더라도 나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전히 저는 저의 생존력을 굳세게 믿고 있습니다.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은 무조건 기세가 있어야만 하죠. 저는 기세를 곧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인생의 선배들도 모두 어마무시한 기세를 가지고 있어요. 늘 기감 주시는 여둘톡 두 작가님도 포함입니다. 언젠가 여둘톡에도 재미있는 협업으로 문 두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생기면 지금 이렇게 사연을 보내듯 망설임 없이 메일을 적겠습니다. 언제나 큰 용기와 영감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노몰 망설임입니다. 톡토로 여러분. 이 사연 너무 좋죠. 네, 프리랜서는 기세다. 창작자는 기세다. 자기 일은 기세다. 강한토로님의 이 사연 너무 좋고요. 여수까지 가서 어르신들이 대다수인 강의에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떨렸던 마음, 부담스러웠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어떤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하셨다는 거, 그게 결국은 우리가 낯선 상황, 자신감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쫄리고 걱정하고 있는 이 마음을 들켜선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겉으로 절대 티를 내지 않았다라고 쓰셨잖아요. 꽤 이를 악물고 했던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교실에서 가장 어린데 라고 내가 아주 주눅 들어 있고 쫄려 있고 걱정한다라는 것을 티를 내면 오히려 아유 어려서 아직 경험이 부족하구만. 실력이 좀 부족하겠구만. 그렇게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학생들이. 그러면 학생들이 얻는 것도 떨어지고 나의 경험치도 떨어져요. 근데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한켠에 두고 대신에 내가 준비 잘한 만큼 잘하는 것에만 선우 씨 말처럼 거기에만 집중을 했더니 모두에게 굉장히 좋은 배움이 되었잖아요.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뭘 시작해도 항상 이런 미리 걱정하게 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막상 해보면 그게 진짜 별일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험이 다양하게 누적되면 이제는 어떤 미지의 것을 대할 때도 어느 정도 배짱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이 강한토로님이 말씀해주신 본인의 어떤 생존력에 대한 믿음이 되겠죠. 모든 초반에는 어떤 척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잘 쌓았다면은 나중에는 그게 척이지 않게 되죠. 맞아요. 실력이 되는 거죠. 자, 프리랜서는 기세다. 자, 다음 논문은 기세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들톡에 처음으로 메일 보내는 논문 쓰는 톡토로 논토로입니다. 근데 보통 논토로라고 하면은 논에서 뭔가 모내기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논문토로님이네요. 논토로. 저는 해외에서 박사과정 논문을 쓰고 있어요. 2025년 인생은 기세다 모토에 힘입어 논문은 기세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 논문을 쓰다 말고 여들톡에 사연을 전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 논문을 쓰다 보니 배에 가스가 너무 차서 한밤중에 동네를 걸었어요. 이번 주 여들톡에 인생은 기세다를 들으면서요. 저는 팔을 휘저으며 걷다가 인생은 기세, 즉 기세론을 듣고 무릎을 탁 쳐야 할지 머리를 탁 쳐야 할지 아무튼 이것이다 싶었어요. 논문을 쓰고 있는 지금 논문은 기세, 즉 기세의 관점은 제게 참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 글이 전반적으로 너무 밋밋하고 분명 기존에 논의되지 않았던 참신한 주장을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장을 인 듯 아닌 듯 조심스럽게 슬며시 꺼내놓고 있어 이를 어떻게 고쳐야 하나 고민이었어요. 사실 제 성격도 이렇습니다. 심지어 논문을 영어로 쓰고 있으니 마음가짐부터 한풀 꺾인 기세로 시작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이런 고민을 하던 제게 기세라니 복잡한 머릿속에서 상쾌한 바람이 부는 게 아니겠어요? 지금 제게 필요했던 것은 기세였습니다. 아하. 그러면서 지난 몇 년간 논문 주제를 놓고 그 누구보다 고민했던 저, 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논문 쓰기에만 집중했던 지난 시간을 믿어야겠다 생각했어요. 기세의 출발, 기세의 근거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세의 관점으로 결론을 쓰니 글이 보다 뚜렷해짐은 물론이고 기세를 올리니 흥이 절로 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기세의 효과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매갈이 없는 서론을 어찌 수정해야 하나 고민이었는데 서론 역시 기세 좋게 다시 써보려고 해요. 여들톡의 오랜 팬으로서 재작년에는 새해에는 잠을 잘 잡시다 편을 듣고 잠과 화해했습니다. 박사과정을 시작하면서 주에 하루 이틀은 꼬박 밤을 새고 그 후 며칠은 뻗어있는 악순환을 반복하던 그때 여들톡 덕분에 일단 자자를 마음에 새겼고 그 이후로 몸과 마음 그리고 대학원 생활이 한결 나아졌어요. 작년 새해 초에는 나데라를 듣고 어떻게 나댈지 상상하며 한 해를 보냈어요. 아이를 키우며 논문을 쓰다 보니 나댈 거리들이 우선순위에서 매번 미뤄지고 있지만 학위를 마치면 본격적으로 나댈 계획들이 차곡차곡 든든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5년 기세로는 활용점정이네요. 지금 쓰고 있는 논문은 앞으로 심사를 거치며 수정에 수정을 거듭할 테고 학위 이후 여기저기 학술지에 논문을 내면 거절이 쉼없이 이어지겠지만 기세 좋게 차근차근 해볼 용기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기세를 끌어올려 얼마나 나대볼지 2025년 올 한 해 기대되는군요. 세계 곳곳에서 논문 쓰고 있는 톡토로 여러분, 장기간 성취감 없는 나날이 이어지다 보면 쉽게 몸과 마음이 지치곤 하죠. 하찮기 그지없게 보이는 나의 글을 매번 마주하는 것도 곤욕이고요. 지나고 보니 그럴수록 필요한 것은 기세였어요.
힘내세요. 저도 마무리 잘해볼게요. 이상 한창 논문 쓰던 중에는 쓰레기를 쓰자. 여둘톡에서 소개했던 이경미 감독님 에세이 잘 돼가 무엇이든 거기 나오는 말이죠. 맞아요. 지금 마무리 단계에서는 논문은 기세를 노트북에 써붙이고 달리고 있는 논토로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하셨어요. 아니 영어로 논문을 쓰신다면 진짜 있는 자신감 없는 자신감 다 끌어와야 됩니다. 아까 산타클라라 톡토로님의 영어는 기세다라고 하는 것이 또 참고가 되겠죠. 아니 그리고 제가 요새 뉴욕대 교수가 쓴 책을 읽고 있는데 하나 씨한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미국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인다고. 그게 어떤 영어적 글쓰기의 특징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약간 학술적인 논문에 가까운 그런 정치 관련된 책인데 굉장히 자신감 있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영어 글쓰기는 무조건 두 갈씩인 거 아시죠? 처음에 자기 주장이 바로 나와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 한여적인 마음가짐을 바꿔야 돼요. 나는 지금 뉴욕대 백인 남자 교수다. 그렇게 생각하고 쓰시면 내 안에 한여 잠깐 밀어놔. 너무 이것저것 고려하고 자신을 살피고 이런 마음가짐보다는 일단 내 말 한번 들어봐. 그래. 새로운 자아를 장착하고 쓰시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자, 또 다른 박사과정 분의 메일도 와 있습니다. 엄밀히 박사과정이 아니에요, 이제. 이제 박사가 되셨죠, 이분은. 네. 박사 박사 졸업을 하게 됐다고 하시네요. 이분은 신촌에 살고 계시는 톡토로라서 본인의 톡토로 이름을 촌토로라고 해주셨습니다. 아까 논문 논토로? 쓰시는 분은 논토로고 논토로, 촌토로. 촌토로입니다.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책으로 작가님들을 처음 접한 이후 두 분의 저서들과 팟캐스트, 책이라웃에서 여둘톡까지 정말 숨쉬듯 작가님들의 콘텐츠를 접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130화 인생은 기세다 에피소드를 듣고 마침 지난해 내내 제가 매달렸고 마침내 바로 지난 목요일에 마무리를 지은 일이 기세로 이루어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박사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소리 질러! 일단 축하드리고요. 사연이 상당히 길어서 조금 요약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신촌의 대학병원에서 전문의로 근무를 하시고 계시고 환자를 만나기보다는 검사 결과를 판독하는 그런 과에 계시기 때문에 연구와 논문 쓰기에 비중이 높아서 학위를 병행하셨다라고 하시네요. 보통 전공이 4년차 때는 병원에서 루틴으로 해야 하는 업무가 줄기 때문에 논문 및 연구에 집중할 시간이 늘어납니다. 저도 4년차 때 졸업을 할 계획이었는데 언제나 그렇듯 일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아래 연차 선생님들이 차례로 3명이나 그만두는 바람에 여유가 없기도 했고 번아웃이 와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달래가며 일을 했습니다. 뇌에 힘을 주기 싫은 기분을 아실까요? 병원 일은 관성적으로 꾸역꾸역 할 수 있었지만 논문은 스스로 생각하고 집중해서 끌고 가야 되는데 이게 되지가 않았습니다. 계획을 세웠지만 번번이 지키지 못했고 매일 나 자신에게 실망하는 날들이었습니다. 이 논문을 끝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답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정말 지긋지긋하다는 감정이 자꾸만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4년차를 버티고 작년에 전문의 시험을 치른 후 펠로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아시는 의료 대란이 시작되었죠. 분명히 전문의가 되었는데 전공의들이 없으니 제 밑엔 아무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직 없는 주말에도 맘 편히 쉴 수가 없어 병원에 나와 연구를 붙잡았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었지만 진척이 없어 우리에 갇힌 동물처럼 방을 빙빙 돌다가 병원 계단을 오르내리다가 원목실에 가서 한숨을 크게 내쉬고 돌아오는 날들도 많았습니다. 다행히도 연구에 조금씩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고 여름이 가까워지자 제 안에서 어떤 기대감과 위기감 같은 것이 올라왔습니다. 돌이켜보면 그것이 기세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신이나 확신 같은 건 없었지만 일단 각이 나오니 고를 외치며 달려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졸업 요건 충족을 위한 논문 작성과 투고 그리고 제출을 해냈습니다.
심사까지 가는 것은 너무 힘들었는데 다행히 과정 중에는 크게 욕먹지 않고 무난히 통과한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 교수님 중 한 분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열심히 준비했네 하고 말씀해 주셨을 때는 큰절이라도 올리고 싶은 기분이었습니다. 박사과정을 하면서 나의 시간과 에너지, 건강, 사람들,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해야 할 때마다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보겠다고 이 짓을 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수백 번 했습니다. 특히 하나 작가님의 금빛 종소리 북토크를 포기해야 했을 때는 정말로 슬펐답니다. 솔직히 이 학위가 어떤 측정할 수 있는 보상을 가져다 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동안 들인 학비가 차 한 대 값의 확실한 지출입니다. 그럼 왜 그만두지 않았냐고 물으신다면 내가 시작한 걸 끝내고 싶어서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부차적인 이유에 지나지 않을 것 같아요. 시작한 것을 끝끝내 마무리하는 힘, 그것도 기세가 아닐까요? 그리고 그 기세를 지속하는데 여둘토기, 선우하나 작가님들의 말과 글이 너무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소리에 예민해서 일할 때는 가사가 있는 노래도 잘 못 듣는데 두 분의 음성은 제게 즐거움과 안정감을 동시에 주니 참 신기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학위와 같은 장기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는 분들께 깊은 응원의 마음을 보내고 싶습니다. 잘하지 못해도 자신에게 실망해도 그냥 계속하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일단 기세로 달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못 먹어도 고의 정신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될 줄 몰랐답니다. 그러면서 추신을 붙여주셨는데요. 논문에 들어가는 감사의 말에 현실 세계 친구들보다 더 가깝게 지냈던 여둘톡의 이름을 넣었다고 그 부분을 찍어서 보내주셨네요. 본인의 고막 친구라면서 저희 말고도 여러 팟캐스트들의 이름을 같이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영어로 여둘톡 이렇게 적혀 있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러게요. 이 촌토로님이 기세를 어떻게 느꼈는지 언급을 해주신 게 자기 안에서 어떤 기대감과 위기감이 올라왔다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기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위기만 있는 것도 아닌 그 둘의 복합적인 마음 상태. 이게 지금 약간 마감을 앞둔 저의 마음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걸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위기감과 함께 이것이 완성되었을 때 작은 책방들을 다니면서 북토크를 하고 싶은 기대감이 범벅이 되어 있어서 그래 빨리 끝내버리자 그래.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스멀스멀. 이게 바로 기세죠. 그렇죠. 지금 광장으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 마음속에도 나라 이대로 두면 안 된다 하는 위기감과 이 난리가 지나가고 나서 우리가 이걸 다 몰아내고 나서 나라가 조금 더 안정될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적 반응들을 기세로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환을 자신의 실천과 행동으로 바꾸어 낸다면은 어떤 변화를 우리가 일으킬 수도 있죠. 네.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장기 프로젝트 중이신 분들 잘 들으셨죠? 논문도 학위도 기세입니다. 이분들이 논토로 촌토로인 게 너무 웃겨요. 다음 메일 읽어보겠습니다. 선우하나 작가님 안녕하세요. 저는 히토로입니다. 저에게는 7년을 조금 넘게 같이 살고 있는 사랑스러운 고양이가 한 마리 있습니다. 동생이 독립을 하며 인연을 맺게 된 그 고양이는 아주 아가였던 시절부터 먹성이 참 좋았습니다. 입맛이 까다로운 여느 다른 주변 고양이들과는 달리 무엇을 주든 신이 나서 받아 먹었고 매일 먹는 같은 사료이지만 매번 처음 접하는 맛있는 음식을 발견한 듯 크게 골골송을 흥얼대며 밥을 먹는 것이 그저 신기하고 귀여운 고양이였습니다. 그랬던 아이가 흔히들 본격적인 관리가 필요한 나이라고 하는 7살에 접어들자마자 며칠 동안 사료를 먹는 신용만 했어요. 아무래도 치아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 병원에 갔더니 뱃속에 종양으로 의심되는 것을 검사해 보아야 할 것 같은데 그보다 며칠을 제대로 먹지 못한 탓에 치솟은 간 수치를 낮추는 것이 급선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양이는 육식동물이라 이틀만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으면 몸속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끌어다 쓰는데 그럴 경우 간에 지방이 쌓이게 되어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늘 잘 먹어오기만 해왔던 고양이의 무지한 집사는 몰랐습니다. 이후 한 달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오르락내리락하는 수치와 함께 저의 마음도 위로 아래로 요동을 치며 쉽게 평정을 찾지 못하는 상태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짧아진 입에 입덧하는 마냥 수시로 바뀌는 입맛을 맞추려 매 끼니 긴장하는 일, 끼니 사이 텀을 6시간 넘기지 않게 챙기는 일, 하루 2번 알약 먹이고 때론 아기 분유를 타듯 온도와 농도를 맞춘 묽은 밥을 주사기에 넣어 강제 급여하는 일은 저에겐 너무나 낯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원치 않고 불편해하는 일들을 아픈 고양이에게 강요해야 하는 것이 가장 마음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 그것이라 마음을 잡고 또 다잡아 보는 중에 지난 회차 방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맺어지지 못한 여러 일들로 알게 모르게 마음이 위축되고 지쳐 있었는데 두 분 작가님이 이것도 저것도 모두 기세다 라고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마음의 심지에 불이 붙으며 그럼 내 고양이 완치에 힘쓰는 것도 기세지. 내가 꼭 1월 안에는 회복시켜내고야 만다. 라는 의지가 샘솟았어요. 그렇게 기세 좋게 다짐하고 나니 왠지 모르게 좀 편안해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겨 강제로 그러나 꼭 해야만 하는 일들에도 저의 부담과 불편감이 줄었습니다. 그것이 또 사랑하는 제 고양이에게 전해지는 것 같고요. 밥 먹이고 약 먹이기에만 온통 집중하던 저는 마찬가지로 크게 놀라고 위축되어 있었을 제 고양이의 마음 회복을 위해 이런저런 새로운 놀잇감을 다양하게 사서 즐거움 치료를 함께 시작하였습니다. 기세 좋게 이 위기를 잘 극복하여 다음 메일로 또 꼭 찾아뵐게요. 늘 멋지고 좋은 이야기들을 기꺼이 나누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 작가님께도 기세 좋게 더 나아가는 한 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히토로 올림 하셨어요. 네, 저희도 나이 들고 아픈 고양이와 함께 살아가는 입장에서 기세 좋게 고양이 돌보는 일을 해나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고양이들에게 설명을 해줄 수 없다는 점이 고양이의 입장에서는 내가 굉장히 괴롭히는 걸로 느껴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너무 복잡해지는데요. 한 가지 팁은 뭐냐면요. 아무렇지도 않게 많은 환자들로 피곤에 지친 의사 코스프레를 하면서 건조하게 설명을 계속하면서 약이나 밥을 주는 방법도 있어요. 이를테면 고양이가 매우 거부하거나 이럴 때 드셔야 돼요. 드셔야 됩니다. 이래야 나아집니다. 이렇게 건조하게 내가 이것을 왜 하는지도 상기하고 그리고 네가 어쩌든 간에 나는 평온하게 하지만 너를 위해서 이걸 할 거야. 이게 듣든 안 듣든 간에 설명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필요한 처치들을 해주면은 이건 서로에게 좀 좋은 영향을 줍니다. 네. 그리고 히토로님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양이가 갖고 있는 지금의 질환이 완전히 완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고양이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여러 가지 질환들이 발생하게 마련이고 그중에 어떤 것들은 어느 정도 돌보는 기간을 거쳐서 완전히 낫는다기보다는 관리를 하면서 쭉 가야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의 내란 시국이 길어지면서 이번 주말에 광장에 아주 다양한 깃발들이 새로 나왔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병마를 이겨낸 강아지 가족 연맹 깃발을 많은 분들이 되게 가슴이 찡했다고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병마를 싸워서 이겨내는 경우도 환영할 만한 것이지만 또 나이 들고 아픈 채로도 동물 가족들과 같이 살아가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게 그렇게 불행한 일만은 아니라는 거를 저희도 겪고 있는 병마를 갖고 지내는 고양이 가족 연맹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맞아요. 예전에 제가 노가든이라고 하는 식물 상점에서 어떤 화분을 좀 큰 걸 사가지고 그거를 이제 갖다 주셨는데 옆에 있던 좀 비실거리는 애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랬는데 그 화분을 데리고 가서 훨씬 나은 상태가 되게 만들어 주셨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라고 했더니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내가 너를 꼭 살리고 만다 라고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선우 씨도 그러잖아요. 제가 우리 집 화분들 중에 얘는 갈 건가 보다 그러면 난 살려내고 말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건 분명히 기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히토로님 외에도 훨씬 더 나이가 많아서 이제 20살에 가까운 그런 노묘들을 돌보고 있는 집사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네. 저에게 도움이 되었던 책을 소개드리려고요. 야옹서가에서 나온 고양이 말기 간호 임종 케어 안내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우리 고양이는 아직 떠나지 않을 거란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이 책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고양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런저런 질병이 있을 때 집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가. 집사가 무너지면 오히려 그게 고양이의 건강에도 더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니까 그런 마음가짐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만화책이거든요. 네. 이 책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추천드립니다. 다음 메일 읽어볼게요. 눈물은 기세다라는 제목의 글이 왔습니다. 사랑하고 애정하는 선우하나 작가님 안녕하세요. 매주 감사한 마음으로 여둘톡을 듣고 있는 톡토로입니다. 다양한 삶의 그림을 유쾌하고 다정하게 안내해 주셔서 이전보다 유연한 마음가짐을 갖고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를 듣자마자 눈물은 기세다라는 짧은 문장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누구 앞에서 엉엉 울어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한동안 상대 앞에서 우는 건 나의 약한 모습을 무방비하게 드러내는 어리석은 짓일 뿐이라고, 또 흔히 말하는 울어봤자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굳게 믿어왔습니다. 저 역시 눈물을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같은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다 5년 전쯤부터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르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방 청소를 하다 갑자기 주저앉아 서럽게 운다거나 운전을 하다가도 갑자기 주룩주룩 흘러내리는 눈물을 한 손으로 닦아가며 운전대를 잡는 날이 계속되었어요. 비상사태라고 느꼈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니 예상은 했지만 우울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슬픔을 슬픔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어 마음의 저수지가 가득 찼을 무렵 감정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도저히 출근은 어렵겠다 싶어서 복잡한 절차를 거쳐 휴직에 들어갔지만 차마 부모님께는 이런 모든 사실을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아마도 제가 가장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은, 보여서는 안 되는 대상이 부모님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아빠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만약 내 상황을 알게 되었을 때 아빠가 했을 법한 말들, 고작 그걸로 우냐? 라는 비꼬는 말, 내 한계를 건드리는 말만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고민하다가 엄마에게만 말씀드리고 아빠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죠. 부탁하면서도 얼마나 지켜주실 수 있을까 싶었지만요. 그리고 한 달 정도 뒤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 계곡에 놀러 가게 되었어요. 따로 출발했던 제가 계곡에 도착했을 때 아빠는 이미 걸쭉하게 취해 있었고 차에서 내린 저를 불러 술상 앞에 앉히셨죠. 뭐가 그렇게 힘들었냐. 그까짓 걸로 힘들어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예전에 그보다 더 힘든 일을 겪었다. 라는 위로를 빙자한 자기 한탄이 시작되었죠. 제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는 제대로 듣지도 않았으면서 여느 때처럼 본인이 힘들었던 과거 일을 늘어놓았어요. 그때 속으로 문득 지긋지긋하다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자 주르륵하고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눈물에 잠깐 말을 멈춘 아빠에게 꾹꾹 목구멍을 눌러가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 말을 내뱉은 이후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자리를 피해 언니의 위로를 받다가 집에 먼저 돌아갔던 것 같아요. 최종 보스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나니 속이 정말 시원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도 오랜 시간 화가 날 때, 슬플 때, 답답할 때, 억울할 때, 누군가가 너무 미울 때, 미안할 때면
마음에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눈물을 타고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쏟아지는 감정을 하나하나 알아차리고 나면 신기하게도 고요하고 평온해지는 순간이 뒤따라왔어요. 그래서인지 그때의 경험이 무척 외롭고 힘들면서도 마음이 개운해지고 맑아지기도 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눈물을 겁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 안에 솟아오르는 감정을 대면하다 울고 싶으면 왈칵 울어버리고 다른 이에게 안겨서 위로도 받아보면서 약하면 약한 모습 그대로 무너져 보려 합니다. 그래야 나도 다른 사람이 왈칵 쏟는 눈물 앞에 어깨를 낮추며 곁을 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내 목소리를 꾹꾹 누르지 않고 당당하고 또 편안하게 토해내길 바라며 기세 있게 눈물을 휘날려 보려 합니다. 울고 싶을 땐 울고 웃고 싶을 때도 마음껏 웃으며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언제나 사랑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려요. 선우하나 작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추신, 가장 최근에 또르르 눈물이 난 순간은 여둘톡 129화 오프닝의 다만세 연주를 들었을 때였어요. 리코더와 우쿨렐레의 아름다운 선율로 절 울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셨네요. 톡토로 이름을 따로 써주시지는 않으셨네요. 네. 이 톡토로님의 눈물, 우리가 기세다를 얘기할 때 여러 이야기 중에 눈물은 기세다가 나올 줄은 몰랐죠. 예상을 못했어요. 맞아요. 근데 이 사연을 읽으니까 이 눈물은 필요한 눈물이고 이걸 통해서 내 안에 설명할 수 없었던 그리고 잘 표현되지 않았던 수많은 것들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근데 저도 예전에 워낙 저는 눈물이 많긴 하지만 이유 없이 눈물이 쏟아질 때들이 많은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저도 일종의 우울증 같은 게 아니었을까 또는 뭐 아주 우울한 어떤 기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저는 톡토로 투게더 하다가도 고양이 얘기가 나와서 500명 청중 앞에서도 흐엉 운 적이 있고 호프마당에서 북토크 할 때 20명의 톡토로 앞에서는 당연히 울었죠. 맞아요. 너무 가까워서 너무 창피했는데 하지만 눈물이 나는데 그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도 흘려도 괜찮습니다. 그럼요. 그렇다고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고 또 약한 모습을 좀 보이면 어떻습니까? 저는 잘 우는 만큼 웃기도 잘 웃습니다. 다양한 감정에 솔직해지기 시작한 이 톡토로님께 앞으로도 기세 좋게 눈물도 흘리고 웃음도 호탕하게 웃는 그런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울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웃을 일도 많이 생길 겁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저는 프랑스 낭트에 사는 낭토로예요. 낭트에 톡토로가 저 말고도 몇 명 더 있는데요. 제가 제일 먼저 사연을 보내니까 이 이름을 선점하고 싶습니다. 친구들아 미안. 낭트에도 톡토로 분들이 여러분이 계시다고요? 와, 정말 어디에나 있네요. 그러게요. 지난 화를 들으면서 무엇보다 좋았던 말은 안 될 이유가 수없이 많은데도 이뤄내는 것이 기세라는 말이었어요. 여러 제약이나 어려움들을 이겨낸다기보다 무시해버리는 마음이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러거나 말거나 해버리는 것. 이런 마음으로 제가 기세 좋게 해낸 것 3가지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프랑스로 이민을 온 거예요. 사실 거창하게 이민을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온 것은 아니고 1년 정도만 살아보자 하고 왔다가 그럭저럭 살만하고 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지내고 있어요. 이민 올 때 저로 하여금 망설이게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가족과 친구들을 떠나서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곳으로 간다는 점, 그리고 프랑스어를 못하기 때문에 생활에 여러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점, 이제 막 커리어를 시작했는데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치만 한국에서 만난 프랑스인 짝꿍과 함께하기 위해서 프랑스행을 결정했어요. 한번 해보고 별로면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는 마음으로요. 기세 좋게 왔지만 정착이 쉽지는 않았어요. 프랑스어를 배우는 과정이 너무 어려웠고 괄호 열고 제 체감상 프랑스어는 영어보다 20배 어려운 것 같아요. 아유, 어렵죠. 친밀한 사람들 없이 동떨어져 지낸다는 감각이 들 때마다 외롭고 힘들었어요. 코로나가 막 시작한 시점에 와서 고립된 감각이 더 심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치만 기세 좋게 이런저런 일들에 도전하면서 점점 이겨내는 중이에요. 두 번째는 작년 1월에 달리기를 시작한 뒤로 2번의 10km 달리기 대회와 1번의 하프 마라톤을 완주한 거예요. 저는 운동은 꾸준히 해왔지만 달리기는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친구들 따라 몇 번 달리기를 해봤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런 걸 도대체 왜 하는 건가? 달리는 사람들은 다 변태인가 보다 생각하고 지냈어요. 그러다 작년 1월 어느 날 친구가 2달 뒤에 열리는 10km 달리기 대회를 같이 나가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 해보자 하고 승낙했어요. 그때부터 훈련을 열심히 해서 10km 코스를 완주했고 그날로 달리기 대회의 맛을 알아버렸어요. 수많은 사람들과 동시에 달리는 동안에 엔돌핀이 엄청나게 돌면서 기운이 막 나고 기분이 산뜻하니 아주 좋아요. 그래서 대회 당일에는 평소보다 더 좋은 기록으로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달리기 대회의 짜릿함을 알아버린 뒤로 사는 곳 근처에서 열리는 달리기 대회 일정을 열심히 찾아보게 됐고 작년 5월에 10km를 한 번 더 나가고 8월에는 하프 마라톤에 도전하기에 이르렀어요. 3번 다 부상 없이 좋은 컨디션으로 완주했고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달리기는 싫다고 말하던 저에게 엄청나게 큰 성취이자 변화였어요. 달리기를 하면서 건강한 육체와 더불어 건강한 정신을 얻게 됐어요. 이후로 러닝 전도사가 되었어요. 러닝은 정말 너무 좋은 운동이에요. 세 번째는 아랍 오케스트라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22년에 제가 사는 지역에 있는 아랍 오케스트라의 설립 멤버로 참여하게 됐어요. 저는 대학생 때 밴드에서 기타를 연주한 경험이 있는데 연습을 거듭하다가 어느 순간 악기들의 합이 딱 맞아 떨어질 때 그때의 짜릿함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아우, 저희도 알죠. 알죠. 어느 날 갑자기 합주할 때 그 감각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근처에 음악을 연주하는 그룹이 없나 찾아보다가 동양 오케스트라에서 단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게 됐어요. 동양 이꼴 아시아 아니겠습니까? 이꼴. 그래서 아시아 음악을 연주하는 곳인가 보다 하고 설명회 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프랑스에서 동양이라고 하면 아랍을 의미하는 것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시아 음악이 아니고 아랍 음악을 연주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랍 음악에 대해서 정말 1도 몰랐단 말이죠. 설명회가 끝나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도 그래, 한번 해보지 뭐 하는 마음으로 입단을 결정했습니다. 당시에는 프랑스어도 많이 서툴렀는데 음악이니까 괜찮을 거야 생각하면서 그냥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는 전혀 모르던 아랍 음악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고 원래 치던 기타와 우쿨렐레가 아닌 이집트 타악기 다르부카를 연주하게 됩니다. 우와. 처음 몇 달 동안은 사람들과 모여 아랍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 풍경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상상도 못 해봤던 일이 일어났구나 하고요. 그 뒤로 쭉 같은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고 있고 작년 한 해에만 7번 정도의 공연을 했답니다. 와, 정말 이분 대단하시지 않나요? 그러게요. 그리고 아랍 음악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아랍 음악에는 한음과 한음 사이에 4분음이 있어서 그러니까 온음 사이에 반음만 있는 게 아니라 반의 반음도 있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아랍 음악의 리듬 중에는 8분의 10박자 리듬이 있고 그리고 즉흥 연주가 아주 흔하대요. 이거 재즈의 어떤 문법이지 않나요? 그러게요. 8분의 10박자를 이렇게 써주셨어요. 쿵 따따 쿵쿵 따 이렇게 이거를 사마이 리듬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즉흥 연주는 지금도 적응이 잘 안 되지만 100% 즉흥으로 하는데 그거를 몇 번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당황해서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 솔로 연주를 하셨다고요. 제가 기세 좋게 했던 일들 이것저것 생각해 보다가 정말 인생은 기세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들 안 될 이유들을 가볍게 생각해 버리고 한번 해보지 뭐 아님 말고 하면서 이것저것 도전해 보면 좋겠어요. 또 알아요? 그러다가 어떤 재밌는 일들이 펼쳐질지? 언니들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언니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언니들은 저에게 큰 힘이에요. 그럼 여둘톡과 언니들을 많이 아끼는 마음을 담아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프랑스에서 낭토로 드림 하셨어요. 네.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아시안 오케스트라라고 해서 갔다가 갑자기 아랍 음악을 한 해에 7번 공연을 하게 되신 그런 재밌는 얘기였습니다. 즉흥 연주도 하시고 프랑스어를 못 하시는데 또 아는 사람도 없는데 프랑스로 한번 가보지 뭐 아님 말고 라는 마음으로 프랑스로 이민을 가셨고 또 달리기도 나는 참 싫어한다. 달리기 하는 사람들은 다 변태인가? 라고 생각했지만 대회 나가자 그러니까 또 별 생각 없이 그러지 뭐.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난 뒤에 러닝 전도사가 돼. 너무 좋은 운동이라며 막. 그리고 프랑스어도 서툰데 내가 생각했던 아시아 오케스트라가 아니라 아랍 오케스트라인데도 약간 조금 생각해 보다가 해보지 뭐 시작해서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게 정말 너무 재밌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이 부분이 너무 좋네요. 프랑스에서는 취미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도 뮤지션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로 밥벌이를 하는 프로 음악가뿐만이 아니라 아마추어라고 해도 되게 진지하게 음악인이라고 서로 일컫는다는 이런 거 제가 또 되게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언니들도 음악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해봅니다라고 써주셨어요. 저희는 이미 당당하게 말하고 있지 않았나요? 실력은 당당하지 못할지언정 자세는 당당합니다. 이런 게 기세죠. 음악인은 기세다. 다음 메일 제목은 이렇습니다. 역사에 길이 남을 글을 쓰는 건 기세다. 우와, 거창하네요. 안녕하세요, 선우하나 작가님. 인생을 찬란하게 즐기며 살고 싶은 찰란토로 인사드립니다. 팟캐스트를 듣다가 기세 좋은 것이 바로 떠올라 냅다 써서 보내봅니다. 저는 에디터로 일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저를 에디터라고 소개하면 우와, 그럼 글을 잘 쓰시겠네요 라는 말을 듣곤 하는데요. 저는 스스로를 에디터로서 그닥 인정하지 않아요. 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예상치 않게 시작한 일이라 선우 작가님 정도는 되어야 에디터라고 말할 수 있지 나 같은 애가 무슨 싶어서 언젠가부터 저를 에디터라고 소개하지 않고 그냥 IT 업계에 종사하고 있어요 라고 얼버무리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재가 고갈될 때도 있고 크게 밑그림 그리는 것도 영 마음에 들지 않아 제 글을 팀장님께 전달드릴 때 참 자신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업이 에디터인데 글을 안 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냅다 적었습니다. 나는 역사에 길이 남을 곡을 쓰는 작곡가다 생각하며 음표를 휘갈기는 작곡가 마냥 키보드를 뚱땅뚱땅 쳐나갔습니다. 이런 명글. 명문. 명글이라고. 명문. 근데 명글 좀 좋지 않나요? 귀여워요. 이런 명글을 못 알아본다면 아직 세상이 준비가 되지 않은 거다라고 되뇌이며 자신감 있게 쳐나갔습니다. 역시 글은 기세입니다. 정말 금방 썼고 다듬긴 해야 하지만 좋은 평가도 들었답니다. 에디터로서 저를 처음으로 인정한 순간이랄까요? 호호. 앞으로도 역사의 길이 남을 곡을 쓰는 작곡가 마냥 글을 잘 휘갈겨 보려고요. 저에게 기세란 글을 잘 쓰는 능력이기보단 일을 맺을 수 있다는 용기에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진 글을 쓰기까지 내 글을 검열하며 고통스러워하던 시간이 많았습니다. 기세 좋게 글을 쓸 땐 키보드와 혼연일체가 되어 집중력 있게 글 하나를 마무리했죠. 저에겐 매짐의 기세가 계속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기세 좋게 마감해 보겠습니다. 후대의 길이 남을 글을 쓰고 있는 에디터 찰란토로 드림. 와, 축하드립니다. 자신의 어떤 직업인으로서의 실력을 처음으로 인정하게 됐다고 하셨는데 참 축하할 만한 일이네요. 그리고 나는 작곡가다 생각하며 음표를 휘갈기는 것처럼 썼다라고 하셨는데 작곡가들에게는 그 영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갑자기 떠오르는 어떤 음의 전개 같은 것, 어떤 멜로디 같은 것을 잘 살리고 구성해서 곡으로 만들어내는, 그래서 그 영감을 잘 낚아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글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가능성을 품고 있는 아이디어 또는 글감 같은 게 떠올랐을 때 주춤거리면 안 돼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힘의 불씨를 솟아 올려서 불을 피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말고
음악가다 생각하고 빨리 그것을 붙들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글로 빨리 풀어버리는 것. 그것이 일단은 중요합니다. 아이디어를 날려보내지 않기 위해서 붙들어 두기 위해서 글을 쓰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또 이 아이디어 자체로는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써봐야지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한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써서 언어로 옮겨놨을 때 이런저런 부분을 더 보완해서 이 아이디어를 완성시켜야 글이 되겠구나. 아이디어 자체로는 글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적어보기 전에는 머릿속에서 굴리기만 해서는 영영 완성이 안 되는 거죠. 찰란토로님 말씀처럼 꺼내놓고 그걸 마주하고 끝내보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과정이고 근데 찰란토로님 너무 귀여우신데 역사에 길이 남을 글을 쓰고 있다. 이런 어떤 기분으로 스스로를 좀 응원하는 감각을 갖고 계신데 저는 글이 진짜 안 써질 때는 그 반대의 방식을 취했거든요. 이거 아무도 안 볼 거다. 아무도 안 볼 거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부담 갖지 말고 쓰자. 왜냐하면 모두가 이거를 오랫동안 볼 거라고 생각하는 글은 힘이 들어가서 더 안 써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경미 감독님이 쓰레기를 쓸 거야 라고 다짐하니까 쓰긴 써진다 라고 하는 것처럼 저는 아무도 안 볼 글을 쓰자라고 할 때가 있는데 그거는 사람마다 마인드 컨트롤하는 방식이 다른 것 같네요. 그리고 그 일마다 이렇게 저렇게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을 다양한 기술을 동원해서 멱살 잡고 끄집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살살 구슬리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방식을 시도해 보는 것은 매번 달라질 것 맞아요. 같아요. 때로는 백인 남성 교수나 아니면은 뭔가 작곡가, 역사의 길이 남을 작품을 쓰는 작곡가의 스스로를 동일시 시켜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보는 거죠. 영감을 낚아채는 법에 대해서는 아주 인상적인 강의가 있는데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를 쓴 엘리자베스 길버트라는 작가가 테드에서 했던 그 영감에 관련한 강연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바로 나올 텐데요. 그 강연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찰란토로님의 여러 기술 중에 영감을 낚아채는 법을 위해서 한번 그 강연을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좋은 메일이 정말 많은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소개를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네요. 너무 아쉽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읽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기세 꺾이지 마세요. 저희 다 읽었고 다 좋은 글들이었습니다. 네. 생리휴가는 기세다. 회사 언니들은 기세다. 외국어는 기세다. 운전은 기세다. 독서는 기세다. 프리랜서는 기세다. 학위와 논문은 기세다. 고양이 간병은 기세다. 이민은 기세다. 악기 연주는 기세다. 달리기는 기세다. 글쓰기는 기세다. 눈물은 기세다. 이렇게 톡토로들의 다양한 기세를 소개해봤습니다. 기세는 실전이네요. 이번 주에는 여둘 애드는 없고요. 예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둘 애드 티저군요. 그렇죠. 저희가 다음 주에 광고로 소개할 책인데요. 이 책이 참 좋아요. 저희가 광고로 소개를 해야 돼서 하는 책이라기보다 읽어보고 참 좋아서 톡토로들과 함께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림책이거든요. 이번 주에 먼저 책을 좀 구매해서 읽어보시고 나서 다음 주 방송을 저희랑 같이 수다 떨듯 들으시면 훨씬 재밌을 것 같아서 먼저 간단 예고 드립니다. 마이라 칼만의 우리가 인생에서 가진 것들이라는 책입니다. 진은영 시인이 옮기셨고요. 네. 일단 그림이 참 좋아요. 뉴요커 표지 그림을 그렸던 일러스트레이터이기도 하고요. 다양한 인물들, 특히 여성들을 그리고 있고 이 그림들을 묶는 이야기를 이 인물들이 손에 들고 있는 것, 홀드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무엇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스토리로 풀어나갑니다. 이제 막 나온 따끈따끈한 책이고요. 마이라 칼만 우리가 인생에서 가진 것들. 저희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가장 인상적인 책이었습니다. 다음 주를 위해 미리 예고 드렸습니다.
댓글 소개 시간입니다. 사연과 광고 문의는 w2talking, w 숫자 2 talking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선 이 댓글을 먼저 읽고 싶습니다. 스포티파이에 댓글이 32개에 달려있네요. 지난 130화 인생은 기세다가 역대급으로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스포티파이의 SH님께서 저는 아들이 현재 군에 있습니다. 개업날 사지가 벌벌 떨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 아이가 수방사였다면? 707이었다면? 왜 내 아들이 이런 못된 것들의 부품이 되는 거지? 저는 요즘 아무 일 없다는 듯 중립을 지킨답시고 아무 말 없는 친구들을 보기 힘듭니다. 이게 중립을 지킬 일인가요? 아들이 군인이 아니어도 이게 가만히 봐봐. 무슨 계엄이야. 기가 찹니다. 내란을 일으킨 범죄자가 싹 사라질 때까지 떠들어 제끼지 않으면 저는 너무 불안하고 힘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애국자였다니요. 보수가 누굽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가 애국자고 보수죠. 함께 이야기하고 우리 깨어 있어요, 제발. 작가님들, 이 어미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셔서 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을 다셨어요. 제가 이 댓글을 읽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걸 트위터에 공유를 했는데 메일을 다시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읽어볼게요. 네. 방금 트위터에서 김하나 작가님께서 제 댓글을 캡처해서 올리신 것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그날 밤의 공포가 어찌 잊힐까요? 아이와 연락이 닿기 전까지 몸이 덜덜 떨려서 일상을 유지하기 힘들었습니다. 다음날 아들은 그날 밤을 얘기하며 인사도 못하고 이대로 전쟁에 끌려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군인은 휴대폰을 마음대로 검색할 수 없으니 아이들은 전쟁이 난 줄 알았을 겁니다. 이제 만 21살. 자다가 갑자기 비상으로 깨어나 총을 메고 피아 식별표를 달고 영문도 모르고 공포에 빠졌을 우리 아들들. 이게 정치인가요? 좌파 때문에 이런 건가요? 왜 우리 아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나요? 계엄을 세게 했어야지 하는 사람들은 젊은이들이 윤 씨의 기분 상함에 희생되어도 좋은가요? 그렇게 좋으면 당신들이 군에 가서 싸워주면 될 텐데. 입 다물면 없던 일이 되나요? 시끄러우니까 차 막히니까 좀 가만히 있을까요? 누구 때문에 시끄러운 건지 잘 아실 텐데. 이런 상황에 중립이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나라를 망쳐놨는데 중립이라니. 그런 생각하는 분들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모자라면 일본이 점령했겠어. 이런 의견을 가진 분이겠죠? 최대한 빨리 저 사람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한 것인지 자기 표가 사라질 게 두려운 것인지 알 수 없는 무리들도 사라져버리길 바랍니다. 정치 얘기를 안 했으면 하는 사람들을 심정적으로 정리 중입니다. 우리 엄마들은 대한민국을 지키라고 아들을 군에 보냈습니다. 윤가는 아닙니다. 작가님들의 방송에 매주 위로받고 있습니다. 엄마로서, 청취자로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셨어요. 지금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SH님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들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역대급으로 많이 달렸던 댓글 중에 몇 개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팟빵에 냐울님께서 남기신 댓글입니다. 체포는 기세다. 저는 이렇게 매화 말씀해 주셔서 너무 속이 트이고 좋은데 말이죠. 이거 정치 이야기였나요? 일상과 생존이 위협받고 있어서 생존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흐흐 하셨네요. 바질토로님의 댓글입니다. 댓글을 안 달 수 없었던 이번 회차. 팬심을 무기 삼아 자기 입맛에 맞는 콘텐츠만 만들어달라고 강요하는 건 진정한 톡토로십은 아닌 것 같아요. 연예인이든지 작가든지 어떤 직종에서 일하든 간에 내 안전한 일상이 침해받고 있는 지금 상황은 엄청 큰 스트레스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불편하지 않도록 예쁜 생각만 하고 좋은 얘기만 하고 항상 부드럽게 말해야 한다는 것은 기이하게 느껴져요. 작가님들도 사람인데 말이죠.
저는 인간적이고 솔직한 작가님들이 좋아요. 주제들도 매번 시의성 있고요. 좋은 걸 좋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아닌 걸 아니라고도 정확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작가님들 화이팅입니다.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하늘, 바람, 별, 시, 바다 님께서 갑자기 추락한 원화 가치로 내가 손해보는 것. 동네 작은 도서관이 또 문 닫는 일. 먹고 싶은 과일 마트에서 집지 못하고 오는 일. 내가 낸 세금이 그저 녹는 일. 모든 게 정치죠. 정치 얘기를 말라니요. 가만히 있으라인가요? 반대파를 설득할 노력조차 하기 싫으니 계엄 입틀막. 민주주의가 원래 지난한 거지만 제일 중요한 가치는 공존, 대화 아닌가요? 선우 작가님 포고령 언급해 주시니 헉, 새삼 또 소름. 정치는 기세다. 체포도 기세다. 여자는 풍채고 또한 기세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네. 그렇죠. 이 모든 게 정치의 일환이고 결과입니다. 맞습니다. 엿선님의 댓글입니다. 어째서 자꾸 정치적인 글을 쓰냐고 묻는 독자님도 계시지만 오히려 나는 언제나 이것이 아쉽다. 내 글이 충분히 정치적이지 않다는 것. 더욱 정치적이기 위해 더욱 구체적으로 첨예해지려 한다. 날씨와 얼굴 이스라. 여둘톡을 매주 들으면서 댓글은 처음 남겨봅니다. 이스라 작가님의 날씨와 얼굴이라는 칼럼집을 읽고 마음에 많이 남아 따로 적어두었던 부분인데요. 이스라 작가님은 글이 충분히 정치적이지 않아 아쉬우며 더욱 정치적이기 위해 첨예해지려 한다는 글을 보고 나름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더불어 오늘 작가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작가님들의 그런 소신이 참 멋있습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이번 계엄령 사태를 겪으면서 잘못된 일인 줄은 알고 있었고 국가의 큰 위기라고 생각은 했지만 큰 관심을 두지 못했던 게 사실이에요. 이번에 몇 주간 여둘톡에서 해주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응원봉을 갖고 거리로 나온 이유, 집회의 주축이 2030 여성들이라는 것, 남태령 대첩 이야기 등등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더 관심이 없는 남편에게도 이야기해 주었어요. 작가님들의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어느 한편에서 열심히 애쓰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응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걸 아시겠죠. 한 번 더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날씨 추운데 건강 유의하세요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둘톡 126화부터 130화까지 지금 이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들어봐라라고 많이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연남동 파워톡갈입니다. 지금 막 지었어요. 여둘톡 130화 시우톡토로님의 자필 엽서 내용을 소개해 주신 부분을 듣고 도저히 댓글을 안 달 수가 없더군요. 초등학교 1학년 시우톡토로님의 댓글이었죠. 네. 엽서였죠. 125화 맛의 멋 풍미 마스터 클래스 편을 좋아해 주셨다는 시우 어린이 괄호 열고 아들 토로님. 며칠 전 하나선우 작가님을 통해 손글씨 엽서의 실물을 영접하고는 무척 감동받았습니다. 이분이 지금 백지혜 작가인 거죠. 그렇죠. 저희 얼마 전에 카페 갔다가 마침 저희 녹음 직전에 우연히 마주쳐가지고 그 엽서 실물을 보여줬더니 너무 좋아했습니다. 언젠가 쿠킹 클래스를 방문한 아들 토로님과 함께 요리하는 즐거운 상상을 잠깐 해보았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늘 웰컴이에요. 요즘처럼 분노와 무기력함이 혼재된 나날들 속에 책을 출간한 기쁨도 잠시 여둘톡 125화가 방송되던 바로 그날 저녁 계엄이 터진 이후로 저는 가열차게 책을 홍보할 열의를 잃고 즐거움도 사그라든 채로 쳐내듯이 해야 하는 일만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유일한 에너지원이 있다면 그 주체는 다름 아닌 톡토로님들입니다. 여둘톡 방송이 나간 후 많은 톡토로님들이 제리코 레서피를 방문해주고 계시는데요.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부터 먼저 아는 척은 하지 않지만 이미 톡토로 레이더가 감지된답니다. 어딘가 모르게 내적 친밀감을 장착한 나야 톡토로 예의 그 표정으로 등장을 하시기 때문이지요. 그 표정들이 제게는 마치
이제 안전한 곳으로 도착했다는 시그널처럼 느껴져서 저도 모르게 한껏 친밀한 마음으로 앞치마 매듭을 고쳐매고 요리와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땐 잠시 동안은 이 일이 노동 같지 않고 퍼포먼스 같습니다. 저 멀리 뉴욕에서, 부산에서, 그리고 다양한 동네에서 와주신 톡토로님들 만나서 반가웠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끼리라도 여둘톡 세계관 안에선 안전망을 구축하게 되는 신기한 경험을 저도 하고야 말았군요. 아주 근사하고 유정한 경험이라는 걸 이곳에 꼭 남기고 싶었어요. 요리 수업 때문에 제리코를 방문하시는 수강생 여러분께 언제든 또 소풍 얻어 오세요 라는 표현을 쓰고는 합니다. 요즘 같은 불안정한 시국에 잠시 고개 돌려 소풍이 필요할 때 편히 쉬어갈 수 있는 공간에서 일을 하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지휘하는 여둘톡의 허브 하나선우 작가님께도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앞으로 더 기세 있게 제가 좋아하는 일을 즐겁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남동 파워톡갈 드림. 연남동 파워톡갈 기세가 넘치는 닉네임인데요. 아니 근데 백지혜 작가 여둘톡에 나와서 톡갈할 때는 그렇게 힘없이 가성으로 파워하더니 이름은 파워톡갈이라고 졌네요. 사연 감사합니다. 애플 팟캐스트에 고등학생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닉네임이 안첨지님이세요. 안첨지님. 제목 18살 고딩의 원동력. 15살에 듣기 시작해서 2025년 현재까지 알차게 청취하는 고딩 청취자입니다. 여둘톡에서 하나님과 선우님께서 팟캐스트를 이끌어가는 방식과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라는 슬로건이 제 삶의 영감과 길을 만들어줍니다. 힘들 때마다 여둘톡을 듣고 다시 일어서서 삶을 살게 되네요. 언제나 당차고 힘이 나는 팟캐스트 여둘톡. 항상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해주셨네요. 와, 15살에 듣기 시작해서 지금 18살인 안첨지님.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어제였죠. 창원에서 북토크를 했는데 거기에 11살 톡토로님이 오셨어요. 네. 그 톡토로님이 그려주신 그림 너무 잘 그렸던데요? 그렇죠. 제가 종치고 있는 거를 그림으로 그려주셨는데 아니 그리고 11살에게 너무 소중한 반짝이 스티커를 여러 개를 붙여주셨더라고요. 아주 자그마한 피크민도 주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어제 북토크 맨 마지막 질문을 해주셨는데 내용이 뭐였냐면 아주 사소할 수도 있지만 가장 좋아하는 과자가 무엇입니까? 마트에 가서 발견하면 작가님들 하나 작가님을 떠올리고 싶다라고 하셔서 제가 추천받는다고. 왜냐하면 과자 종류는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막 얘기를 듣다가 해물 쪽으로 이제 좀 더 줄였어요. 그리고 좀 해물 쪽 좋아하죠. 보편적인 과자류여야 이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 줄인 것이 자갈치, 새우깡, 꽃게랑이었어요. 아, 클래식이죠. 선우 씨라면 뭘 고를 것 같아요? 그 세 개 중에 네. 너무 어렵다. 셋 다 다른 매력이 있어. 그렇죠. 오징어 집은 안 넣었나요? 오징어 집은 후보군에 없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좋아하지만 어제 발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 자갈치. 자갈치. 네. 저는 꽃게랑을 골랐습니다. 꽃게랑 조금 더 깔끔한 맛이고 자갈치 조금 더 양념 맛이 강하죠. 과자 얘기 계속 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드릉드릉하네요. 어제 그래서 그 11살 톡토로님이 계랑토로라고 하는 톡토로 이름을 드디어 정했대요. 꽃게랑에 계랑. 너무 귀엽다. 네, 계랑토로님 이번 방송도 듣고 계시겠죠? 언니들이 아주 힘을 많이 받았어요. 네, 계랑토로님과 안첨지님을 비롯해서 어린이 톡토로, 청소년 톡토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즐겁게 들으실 수 있는 좋은 콘텐츠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저 이 댓글에 답을 좀 드리고 싶은데 스포티파이에 굉장히 짧고 강렬한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세요. 김소연님, 혹시 작가님들은 도서 띠지 어떻게 보관하세요? 라는 댓글인데요. 이 댓글이 정말 신선했던 것은 모두가 지금 스포티파이 댓글판이 활활 불타오르고 있는데 지금 약간 이 팟캐스트에서 정치 관련 얘기를
하냐 마냐를 놓고 지금 불판이 열려가지고 진짜 긴 댓글들이 막 이렇다 저렇다 하는 와중에 너무 신선하고 짧게 두 줄로 허를 찌르는 띠지 보관 어떻게 하시나요? 이렇게 달려서 너무 귀여워서 소개를 하고 싶었고 하나 씨는 거의 버리지 않나요? 저는 잘 버려요. 하나 씨는 미니멀리스트고 웬만한 거는 버릴 수 있는 건 거의 다 버립니다. 근데 이 띠지가 요새는 책에 좀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서 띠지 자체가 책 커버의 역할을 하고 있는 띠지들도 있죠. 그럴 때는 애매하잖아요. 한 절반 가까이 되는 것은 아예 이제 벗기기가 어려울 때가 있죠. 그냥 책의 일부로서 그대로 두고 보죠. 네, 네. 근데 그 광고 문안을 넣는 어떤 띠지 자체의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띠지의 경우에 하나 씨는 버리고 저는 반으로 접어서 책갈피로 사용해요. 저도 그렇기는 해요. 다 읽고 나면은 그 띠지를 버리죠. 특히 그 저자 얼굴 사진 들어가 있고 그런 띠지는 잘 못 버리겠더라고요. 아는 작가님이고 그러면. 그럴 땐 빨리 버리면 돼요. 흐린 눈을 하고? 흐린 눈을 하고 빠른 속도로 버리면 돼요. 저는 예전에 제 얼굴이 들어갔던 띠지도 빨리빨리 버렸어요. 아니 근데 좀 그런 것도 있어요. 띠지도 편집자님들, 마케터님들께서 정말 그 책의 어떤 정수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뽑아서 담아 놓잖아요. 그래서 책을 다 읽고 나서 그 띠지를 들여다보면은 뭔가 새롭게 느낌이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책을 읽기 전에 접하는 것과 좀 다른 느낌으로. 그래서 띠지를 잘 못 버리는 성격이시라면 반으로 접어서 책갈피 사용하시는 것도 권해봅니다.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어둘톡 131화는 기세는 실전이야 였습니다. 톡토로 뒤에는 여둘톡이 있고 여둘톡 뒤에는 톡토로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감사합니다.